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관계를 바꿔버린 것. 하지만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그 관계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좋은 행운이 살포시 들어올 겁니다. 요즘 지인들과 하하호호하며 웃으면서 통화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마지막으로 마음 편하게 사람들과 웃으며 전화한 게 언제였지?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 통화 목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어제도 아니고 지난주도 아니고 한참 지난 날짜들만 통화 목록에 찍혀 있더군요. 요즘은 이상하게도 사람들한테 연락하기 전에 통화 버튼 위에서 손이 자주 머뭇거리게 됩니다. 괜히 전화를 걸어서 부담을 주는 건 아닐지, 바쁜데 내 전화가 귀찮게 느껴지지는 않을지, 전화도 걸기 전 쓸데없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누군가 나한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 깊이 박혀서 하루 종일 맴돌기도 합니다. 특히 밤에 자려고 누우면 그 생각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서 눈만 감은 채 계속 뒤척이죠. 그러다 보니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어서 아침이 되면 피곤하니까 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는 게 최근 들어 더 많이 느껴지더군요. 연락도 뜸해지고 만남 역시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친구가 여전히 많고 약속도 많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밝아 보이고 편안해 보여서 부럽더라고요.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사실 그 차이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너무 작아서 본인조차 눈치채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몇십 년 쌓이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진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장 늘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 김석훈 씨는 모임에서 친구들과 기분 좋게 수다를 떨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분은 썩 좋지 않더군요. 오늘 밥을 먹는데 건너편에 있던 친구 한 놈이 내 말을 자르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집에 와서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더군요. 그 순간 많은 사람 앞에서 무시당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자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순간 욱하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가 받자마자 저는 기다리지도 않고 어제 내가 이야기하는데 너 말 왜 끊었어? 라고 말합니다. 친구는 순간 당황하면서 내가 언제 그런 적 없는데? 라고 대답합니다. 그 순간 어이가 없어서 화가 더 나더군요. 분명 자기도 기억나면서 모른 척 인정도 안 하더군요.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피해를 준 경험과 피해를 받은 경험을 각각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글로 쓰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신이 받은 피해는 아주 구체적으로 길게 썼지만 자신이 준 피해는 짧고 모호하게 썼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피해의 강도를 실제보다 훨씬 크게 기억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준 피해는 별것 아닌 것으로 축소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당한 일은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남에게 한 일은 쉽게 잊습니다. 이건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느낀 감정은 강렬하게 남지만
상대방이 느꼈을 감정은 상상으로만 추측할 뿐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은 점점 쌓입니다. 나만 손해본 것 같고 나만 참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불행에는 참을성이 많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아픔은 크게 느끼지만 남의 아픔은 작게 느낍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억울함을 느낄 때마다 한 번쯤은 물어보십시오. 정말 나만 피해를 본 걸까요? 당신이 억울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분노는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제2장 분노가 성격이 되어버린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성격이 불같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처음엔 기분 나빴지만 이제는 그냥 인정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화를 내는 게 자기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화를 안 내면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변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을 연구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 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노력하면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드웩은 수천 명을 대상으로 장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달라졌습니다. 믿음이 현실을 만든 겁니다. 분노가 성격이 되면 위험합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화가 많아 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노력이 멈춥니다. 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성격이란 건 생각보다 유연합니다. 고정된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반복된 패턴일 뿐입니다. 패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어렵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원하는 것을 원할 수는 없다. 이 말은 체념처럼 들리지만 사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다만 오랜 습관이 그렇게 만들 뿐입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분노가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렸다면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 시간입니다. 나는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다루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모든 걸 바꿉니다. 제3장 참다가 한 번에 폭발하는 사람. 박상철 씨는 직장에서 조용한 사람으로 통합니다. 동료들이 부탁하면 거절을 잘 못합니다. 일이 몰려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 하지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순간 갑자기 폭발하며 사소한 일에 화를 냅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은 놀랍니다. 평소에 괜찮더니 갑자기 왜 그러냐고 말합니다. 박 씨는 더 억울합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요? 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참았던 시간을 아무도 몰라줍니다. 그래서 박 씨의 분노는 과잉 반응으로 보입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그로스는 감정 억압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슬픈 영화를 보여주면서 한 그룹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감정을 억누르게 했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생리적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감정을 억압한 그룹은 혈압이 높았고 심박수가 빨랐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나중에 나타났습니다. 며칠 후 사소한 자극에도 이들은 과도하게 반응했습니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몸속에 축적되었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참는 건 감정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겁니다. 미뤄진 감정은 이자를 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터질 때는 원래 문제보다 훨씬 크게 폭발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맥락을 모르니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참아온 시간은 당신만 압니다.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억누를수록 더 큰 괴물이 된다. 분노를 참으면 사라질 거라고 믿지 마십시오. 분노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폭발이 아니라 전달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참는 게 익숙한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참지 말고 말하십시오. 작은 불편함을 그때그때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사장 사소한 말에도 예민한 사람. 이숙자 씨는 지인과 통화를 하다가 기분이 상했습니다. 상대방이 요즘 한가하시죠? 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나를 놀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상대방은 그냥 안부 차원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그 말을 곱씹으며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따져 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심리학자 아론 백은 인지 왜곡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우울증 환자들이 중립적인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아는 사람이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갔다면 일반 사람은 못 봤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지 왜곡이 심한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라고 해석합니다. 이런 해석은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없던 분노도 생겨납니다. 문제는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자동화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의식하지 않아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습관이 됩니다. 사소한 말에 예민한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방어해야 했던 삶의 흔적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당신을 보호하려고 경계를 세웁니다. 하지만 그 경계는 때로 관계를 막습니다. 상대방은 그냥 한 말인데 당신만 혼자 상처받고 있다면 그건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인다. 만약 세상이 늘 적대적으로 보인다면 당신의 렌즈가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렌즈를 바꾸면 세상도 달라 보입니다. 당신은 상처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연습하십시오. 중립적으로 듣는 연습 말입니다. 제호장 항상 옳아야만 하는 사람. 최현성 씨는 토론을 좋아합니다. 정확히는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누군가 다른 의견을 내면 최 씨는 즉시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맞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 씨는 공부도 많이 했고 경험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최 씨와 대화하기를 꺼립니다. 이기려고만 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억울합니다. 나는 그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했을 뿐인데요. 심리학자 리언 페스팅거는 인지 부조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다른 정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그 믿음이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증거를 받아들이기보다 증거를 의심하거나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반대 증거를 본 후 자신의 기존 믿음을 더 강하게 확신했습니다. 이걸 역효과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옳아야 한다는 강박은 불안에서 나옵니다. 내가 틀리면 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의견 차이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중요한 건 누가 옳으냐가 아닙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느냐입니다. 당신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엔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리는 논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옳은 것보다 중요한 건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당신이 옳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에 옳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제육장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 친구들을 만나면 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전에 자기를 배신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들어주었지만 이제는 피곤해합니다. 그 이야기 또 하네 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화가 나서 그 일을 계속 친구들 앞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신경과학자 제임스 맥고프는 기억과 감정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강한 감정을 동반한 기억은 뇌의 편도체에 깊이 새겨진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런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감정도 함께 재생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0년 전 일인데도 지금 당장 화가 납니다. 반복적으로 떠올리면 기억은 더 강화됩니다. 결국 과거가 현재를 잠식합니다. 과거를 반복하는 건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그 순간에 갇혀 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감정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당신을 잊고 살 겁니다. 그런데 당신만 그 기억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건 당신을 배신한 사람에게 또 한 번 인생을 빼앗기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건 죽은 자를 붙잡는 것과 같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그냥 놓아주는 겁니다. 그 일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반복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그만 놓아도 됩니다. 제7장 혼자만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대화를 나눠도 진짜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나도 그래 또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가 납니다. 넌 내 마음을 몰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씨는 점점 말을 아낍니다. 어차피 이해받지 못할 거니까요. 심리학자 닉 엠리는 관점 취하기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추측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반대로 자신은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너를 이해하는데 너는 나를 이해 못한다고요. 혼자만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사실 모두가 비슷하게 느낍니다.
인간은 타인의 내면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화가 납니다. 하지만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조금 편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인간의 본질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혼자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당신이 외로운 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8장 화를 내고 나서 더 괴로운 사람. 윤경아 씨는 화를 낸 후 항상 후회합니다.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 표정이 자꾸 떠오릅니다. 윤 씨는 사과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먼저 사과하면 지는 것 같아서 망설입니다. 결국 사과하지 못하고 며칠을 괴로워합니다. 그러다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화를 냅니다. 그리고 또 후회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심리학자 준 탕리는 수치심과 죄책감의 차이를 연구했습니다. 죄책감은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겁니다. 수치심은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겁니다. 탕리의 연구에 따르면 죄책감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수치심은 사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는 게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과하지 못하고 더 방어적이 됩니다. 화를 내고 나서 괴로운 건 당신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수치심으로 변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된 사람일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변화는 더 어려워집니다. 필요한 건 자기 비난이 아니라 자기 이해입니다. 내가 왜 화를 냈는지 이해하고 다음엔 다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벌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화를 낸 것도 당신이고 그걸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도 당신입니다. 이제 멈추십시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실수했을 뿐입니다. 실수는 고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법부터 배우십시오. 제8장 분노가 성격이 되어버린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성격이 불같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처음엔 기분 나빴지만 이제는 그냥 인정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화를 내는 게 자기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화를 안 내면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변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을 연구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 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노력하면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드웩은 수천 명을 대상으로 장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달라졌습니다. 믿음이 현실을 만든 겁니다. 분노가 성격이 되면 위험합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화가 많아 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노력이 멈춥니다. 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성격이란 건 생각보다 유연합니다. 고정된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반복된 패턴일 뿐입니다. 패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어렵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원하는 것을 원할 수는 없다. 이 말은 체념처럼 들리지만 사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다만 오랜 습관이 그렇게 만들 뿐입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분노가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렸다면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 시간입니다. 나는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다루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모든 걸 바꿉니다. 여기까지 8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어쩌면 그 중 하나는 당신의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여러 개가 섞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당신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당신의 분노가 어디서 왔는지, 왜 멈출 수 없었는지 말입니다. 분노는 없애야 할 적이 아닙니다. 분노는 신호입니다. 내 안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알림입니다.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무력하다고 느낄 때 분노가 찾아옵니다. 그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그냥 화를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화 뒤에 숨은 진짜 감정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외로움인지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분노를 다루는 방식이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젊을 때는 화를 내도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시간이 해결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번 멀어진 관계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화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분노가 정말 이 관계를 잃을 만큼 중요한 것인지 말입니다. 분노를 내려놓는다는 건 참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분노는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분노를 내려놓으면 손에 무엇이 남을까요? 평온함입니다. 그리고 관계입니다. 두려움이나 의무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이제 그걸 지킬 시간입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분노보다는 평온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니어 인생길이 되겠습니다.